올해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네. 투자하면 좋을까요? 좋습니다. 네네. 약간 컨셉을 그림을 그리시면 네, 제가 네네. 22년 전망할 때만 해도 네. 그냥 절대 주식하지 마시라고 했었어요. 22년 전망할 22년 때. 전망할 때. 그때는 무조건 100% 현금만 갖고 계세요. 어. 이랬었고요. 강조했었고 23년은 약간 반반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어쨌든 주가는 바닥 찍고 올라오긴 올라오니 주식을 뜯어말리고 싶진 않다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그쵸. 맞아요. 네.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여러분의 성향이 좀 지키는 투자자고 또 안전추구형이라고 한다면 현금이 좋다. 왜냐면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쵸. 저축금리도 높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해서 돈을 지키는 것도 괜찮다. 그쵸.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러시면 주식 보유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다. 그쵸. 이렇게 반반에 가까운 느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4년 경제는 저는 조금 더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 주식 보유 비중을 좀 늘려야 할 시점이 언제인가? 그 지점은 먼저 교과서적으로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금리 곧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더 이상 인상 안 하고 한동안 계속 동결하다가 그리고 곧 금리 인하할 것 같아 하는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증폭되는 시기가 온다? 그렇죠. 예. 그런 지점은 아마도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2%에 가깝게 혹은 그 밑으로까지 한두 번 찍는 지점이 오면 곧 금리 인하하겠네 라는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이 옵니다. 금리 인하의 시점이 아니라 금리 인하의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6개월 전에 기대감이 형성되거든요. 그 지점에 주식시장으로 돈의 이동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왔던 돈이 다시 이전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지금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저는 지금으로서 여러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가지고 전제를 깔고 전망을 해드린다면 물가 상승률이 24년 내내 2% 목표하는 수준에 오기는 힘들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면 하반기에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데 그 흐름이 그래도 하반기, 특히 4분기 정도면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특히 미국이 강하게 경기 침체가 온다든가 하면 그러면 물가는 자연히 잡힐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식의 사인들이 좀 예견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막 늘어난다든가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곧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 하는 그런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은 아마도 24년 2분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2분기면 한 4, 5, 6월 정도로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을 기준으로 네.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있다면 한 번, 두 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의 가능성을 좀 많이 두고 싶어요. 제가 23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절대 기준금리 인하 있을 수 없다. 네. 23년 안에는. 근데 24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4분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지점으로부터 기대감이 형성되는 지점은 2분기라고 저는 보고 있죠. 6개월 전. 원래 네. 자산시장은 먼저 들썩이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기대감이 형성되는 지점이 그 지점이라고 저는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하반기의 물가나 추가금리 인상 여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그 답변을 더 중요하게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 교과서적으로 드린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네. 그런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주식시장 관점에서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팁인 게 네. 물론 이게 좀 디테일하게 바뀔 수 있지만 이 네. 메커니즘 자체는 네. 금리 인하할 수 있던 기대가 증폭되는 시점, 그러니까 실제 인하로부터 한 6개월 전부터 네. 자산시장 들썩인다라는 것만 예. 메커니즘만 이해를 하셔도 투자할 때 판단할 때 충분히 그거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네. 그림 청사진을 네. 그려놓고 준비를 하시는 그렇죠. 게 좋겠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네. 자산시장이 그때 돈이 유입된다고 해서 2020년 팬데믹 때처럼 네.
그때처럼 대세 상승장이 오는 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구나. 예, 그럴 만한 유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금리를 인하해도요, 찔끔 인하해요. 한 번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경제, 왜냐면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강한 조정이 있고 나서 인하할 겁니다. 주식시장도. 네. 왜냐면 대대적인 금리 인하는 분명 경제 위기 때 발생해요. 그 1편에서 여러분 보셨죠? 네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시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맞이할 때는 대대적인 주식시장의 조정이 있어요. 네. 항상 팬데믹 위기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서킷 브레이크도 걸고 그쵸, 막 대대적인 조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대세 상승을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자산시장 양극화, 사실 미국 주식도 뭐 빅세븐이니 뭐 이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막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네. 나머지 주식들은 벌써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산시장 양극화가 네. 앞으로 2024년에도 이어질지 네. 그냥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롭게 돈이 유입되는 시점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새롭게 돈이 유입되는 시점에는 역시 주도주가 결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돈이 유입되는 지점에는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확실히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에 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반도체 산업도 중장기적으로 유망하지 않은 산업이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해요. 네. 전기차, 2차 전지도 중장기적으로 실물 경제 관점에서 매우 유망한 산업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네.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통상 주도주라고 꼽히는 것은 이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도주 성격이 있는 여러 섹터들 중에서 유독 그 지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그 지점에 유독 저렴하게 평가받고 있고 유독 많이 싸졌고 이게 뭐냐면 새로 유입되려고 하는데 야 지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면 그게 주도주가 되기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지점에 유독 많이 조정된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네요. 수익률로 따졌을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실물 경제에 나타나는 현상. 근데 이건 산업적인 관점에서의 현상이잖아요. 네. 그것과 주식시장에서 기대감으로 돈을 유입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일인 다른 거예요.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유독 많이 조정된 종목, 그런 주도주에 집중적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늠하시고 이 세 가지나 또 그 밖에 다른 산업들이 나쁜 산업이 아니에요. 다 유망한 산업들이에요. 네. 그 어떤 산업 섹터가 무관하게 네.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근데 실물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조정받은 네. 주식 말고요. 네. 실물 경제 산업적으로 많이 조정받은 섹터는 반도체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든가.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산 조치를 했다든가. 이건 실물 경제의 징후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은 사실 2차 전지나 바이오 산업 섹터에서는 없는 모습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는 더 조정을 받은 영역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주가도 조정을 받았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보셔요. 같이 보시면서 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지점에 아마도 주가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결국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꿀팁인데요. 네, 아니, 실물경제까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여러분들도 투자자로서 네. 그렇게 생각을 동의하신다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도 어떨까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언급을 해주셨고 부동산도 현재 약간 양극화가 돼 있다고 보는 거는 팩트가 맞지 않을까요? 팩트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앞으로 내년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하면 질문이 두 가지거든요. 네네네. 평균 매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 네. 이거는 부동산 시장 전망이고요. 네. 부동산 시장의 지배적인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네. 지금 그 특징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거예요.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제가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비대칭화다. 네. 이 비대칭화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짧게 두 가지 요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예요. 음. 많이들 인구 감소가 시작되니까 네.
그러면 집값은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한국의 인구 감소가 아니라 엄격히 말씀드리면 네. 뭐 죄송하지만 비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아, 냉정하게. 네, 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앞으로도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요?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도요? 낮아도요. 그래요? 예, 이것은 인구 전망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쵸.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가지고 여러분께 그냥 옮겨서 제 말씀으로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네네네. 출산율이 낮아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구도 202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죠. 네. 그런 과정에서도 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인구의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의 이동이 중요한 것이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지금까지도 편입이 많이 되었는데 죄송스럽게도 앞으로도 더 그렇게 편입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인구를 추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종류고 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면 악화되지 뭐 순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여러분 보실 때 한 가지는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는 늘어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요. 가구 수는 늘어나요. 가구 수는 2040년 정도까지 계속 늘어나요. 1인 가구 늘어나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서 그래요. 네네네. 3인 가구는 거의 정체고요. 4, 5, 6 그 이상 가구는 강하게 줄어요. 강하게 줄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해도 가구 수는 늘어요. 가구 수가 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의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자, 이걸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의 증감보다 사실은 인구의 이동이 중요하고 그렇죠. 수도권으로의 인구의 어떤 이동, 편입 이 현상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실제 인구가 감소해서 뭐 지방 소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평창에 다녀왔는데 평창시 옆에 있는 무슨 군이 있어요. 그 군에서 무슨 테니스를 했거든요. 거기 군민들하고 테니스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근데 3년 동안 아이가 하나도 안 태어났대요. 그 군에. 그 군에. 근데 뭐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시는 인구는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인구가 없어요. 없죠. 편입되는 인구는 없는데 편출되는 인구는 있어요. 지방소멸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소멸도시를 이제 책에도 표현을 해드렸는데 고용정보원에서 그 자료를 매년 제시를 합니다. 그 자료를 여기다 제시해드렸는데 지방소멸도시는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그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할까요? 좀 망설여질 것 같은데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비대칭화가 일어나요. 격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비대칭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 한 가지 또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 정책의 내용을 보면 3기 신도시 그리고 공공주택 택지 개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근래 어디 신도시 다녀와 본 데 있어요? 동탄이나 위례나 최근에 분당? 분당 같은데. 그러면 동탄 신도시나 위례 신도시나 아니 분당 신도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은 구우 신도시가 됐죠. 일산 신도시, 하남 신도시, 수도권 인근에 이게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가늠해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집값도 가늠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남구에 여러 동들이 있는데 몇 개 동보다 그 신도시의 집값이 더 비싸요. 요즘 신도시가 그러니까 강남구 집값에 거의 준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신도시로 건립되기 전에도 그랬을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책 방향이 신도시 택지 개발, 그래서 주택 공급이에요. 그러면 그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 구역의 그 지대나 가치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가동하다 보니 인구의 편입은 더
더 촉진될 수 더 있겠죠. 들어오겠네요. 예. 일자리가 있고 주거 좋고 집값 오르는 집을 갖고 싶죠. 그렇게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비대칭화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질문 주셔서 답변을 그렇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네.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네.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그것과 부동산 시장은 또 조금 별개로 봐야 될 부분일 걸까요? 별개입니다. 2023년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요. 네. 24년도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23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는데 부동산 시장은 반등했잖아요. 네, 네, 평균 매매 가격이 네. 플러스로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오는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합니까? 라는 표현은 일단은 안 맞아요. 그리고 경기의 그런 악화된 정도로 비교하면 사실 23년, 24년은 2020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2020년처럼 경기가 그렇게 악화된 그 국면에 우리나라 역사상 집값이 가장 폭등했던 기간이에요. 경기 침체의 정도도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여건이에요. 앞에 다른 말씀해 여건. 주신 다른 그렇죠. 요인들 그런 게 다른 있다.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23년 중반에 매매 가격이 반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지금 고금리예요? 저금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높다고 생각하시죠? 금리는 높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금리는 높아요. 근데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예전보다 예전. 그 예전은 아마도 20년, 21년. 근데 2020년, 21년이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견주어서 지금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네네. 거예요. 근데 사실은 20년, 21년 그 금리가 이례적인 거였어요. 지금의 절대적인 금리 자체가 높은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길게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기준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뉴 레짐이라고 표현한 거 네. 새로운 체제라는 거예요. 고금리는 새로운 체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산시장의 모습은 뭐냐면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3.5%의 기준금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고금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집값의 반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께서 꼭 보실 때 네. 미분양주택 건수를 꼭 보십시오. 미분양주택 건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에요.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 자산시장은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수요와 공급을 봐야 돼요. 수급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정책이나 금리나 나머지 요소들은 거시경제 상황도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2차 변수에 불과해요.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됩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 미분양주택이니까 미분양주택이 이렇게 줄어들 때 20년, 21년 이때 집값이 폭등하는 거잖아요. 22년에 미분양주택이 늘어날 때 집값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22년 끝자락부터 미분양주택이 정점을 찍고 제가 23년 중반쯤이면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고 작년에 전망서를 제시했던 이유는 미분양주택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준선 6만 5천 호 밑으로 밑돌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이 지점에 매매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실제 가격 등락률을 좀 보여드리면 네. 이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고 20년, 21년에 소위 상승세가 유지되죠. 그리고 22년에 등락률이니까 네. 0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하는 거죠, 가격이. 네, 맞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가죠. 네. 하락률이. 여전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0을 찍고 올라가면 반등하는 네, 거죠.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7월 말일, 8월 초를 기점으로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은 반등한 채 움직이는 거고 0.03% 미약한 상승세예요. 근데 이런 흐름은 고금리가 유지돼도 그 고금리가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과정에서는 시중금리는 떨어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이었던 때도 22년 10월입니다. 그때 등락률이 가장 바닥을 찍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됐어요. 지금 그 정도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근데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과정에서는 시중금리가 더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더 올라가진 않으니까. 올라가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은행 욕먹어요 또. 같이 이겨내자 하면서 정부도 압박하고 그래요. 예. 자, 이런 국면에서 또 더군다나 기준금리가 인하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인하하는 그런 지점에는 시중금리는 더 떨어져요. 더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지 않고 고금리가 뉴 레짐, 새로운 체제로 유지되는 과정에서는 자산시장은 새롭게 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 네, 그쵸. 10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어떻게 집 삽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뭐 죄송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강한 반등을 이루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강한 반등까지는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미약한 반등이에요. 미약한 반등. 왜 그러냐면 전체의 수요를 자극하지 않아요. 10억 대출 받고 5억 대출 받고 집을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못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사기가 부담이 돼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집 사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강한 반등은 아니니까. 근데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산가들 그냥 1,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20억짜리 집 살 수 있는 나름의 자산가들 네네네. 혹은 1주택을 내가 갖겠다 하는 내주택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매수세로 연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23년 10월의 집값보다 24년 10월의 집값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많이 막 오르진 않더라도 미약하더라도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주택가격전망 CSI가 그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위 가계가 요 정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상회하면 1년 후에 집값이 더 올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전망이군요. 심리 전망. 저의 전망이 아니라 가계의 전망이에요.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출을 안 끼거나 그 고금리가 부담이 안 되거나 혹은 고금리가 더 이상 아니네라고 믿거나 하시는 분들이 수요로 자극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매매 가격의 지금의 반등세를 이룬 거고요. 이런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비대칭이라는 키워드가 딱 어울리는 거네요. 이게 수요도 전체가 막 들썩이는 게 아니고 일부만 또 자극되는 것도 있고. 그건 더 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또 반은 뭐 비수도권에 계실 수도 있고 반은 수도권에 계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체감이 안 되는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일 전혀 무슨 말이야 지금 집값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시장이에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내 집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내 집을 보지 마세요. 내 집값을 보지 마세요. 시장을 보시고 그리고 내 집값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전체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을 보십시오. 공감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감하지 않을수록 더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네,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2024년 앞두고 마침 또 경제전망서 나와가지고 자산시장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증시 부분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부동산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 책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 소개해 주신 그래프도 있는 거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흥미로운 자료들도 많아가지고 영상 보시고 한번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